네, 6주 칼비트의 행복한 영재교육. 오늘은 이제 6주 차로 독서를 통합 지혜 습득. 독서를 통한이에요. 독서를 통한 지혜 습득. 네. 우리가 지금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5가지의 영역, 신체 관리, 관계 관리, 내면 관리, 지혜 관리, 자기 관리. 그래서 오늘은 지혜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관리를 돕는 영역에 있어서 여행, 놀이를 했고요. 오늘은 글쓰기와 독서에 대해서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랬을 때 아이들의 잠재력. 근데 이게 아이들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잠재력 역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칼비테의 의견입니다. 한번 질문과 답을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20살 혹은 30살의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좋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이제 네, 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1주부터 5주까지는 되게 희망적이고 되게 따뜻한 얘기였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에게 20살과 30살은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의 말씀대로 되게 먼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 다가올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반드시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줄 수 있는 것 혹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리 뭐 소래 집사님도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아이들에게 혼자서는 경제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다음 주 7주 차에 얘기를 꼭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얘기를 하지만 돈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돈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많은 성인들이 돈 혹은 재정에 대한 관리 이거에 대해서 자기 관리 중에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돈 관리가 항상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누가 한 분이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저기 들어와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책은 일단 이번 주는 지혜에 관련된 지혜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혜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저랑 오늘 해야 될 거는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지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문학적인 소견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 관계 영역에서 우리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부모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관점을 갖는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관계 영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혜, 지식에 대한 영역으로서 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실함에 관련된 거예요. 친밀함보다는 신실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그냥 뭐 매일 꾸준히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 권씩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는 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두 번째로 생각하면서 읽기, 즉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건 A에 해당된다면요. 그 이후에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상고는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생각하면서 읽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7장 11절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봐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칼비테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거는 제가 자세히 이번에는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관련된 거는 성경 우리가 다른 시간이거나 혹은 각 교회 예배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시간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읽기랑 시 함께 읽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할 때 지금 보여준 그림을 좀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크게 개략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신약 혹은 구약으로 각 권, 장, 단락, 문장, 단어로 분석하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종합해서 써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은 책 읽기를 통하거나 연구를 한다면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의 사고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랑 책 읽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세 번째 함께 읽기입니다. 함께 읽기는 토론하기거든요. 그런데 한국 풍토가 사실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함께 있는 문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론을 잘 못하고 있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먼저 같이 읽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에서 먼저 상고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상고한다는 한자가 원래 제가 기록하진 않지만 상고라는 건 자세할 상자에 생각할 고자. 그러니까 즉 자세히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조금 사전적 의미로 하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개인이 성경을 읽는 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상고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세 번째 토론이 되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사실은 어릴 때 부모님이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유대인 교육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하고르타라는 단어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유대인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전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가정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때로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이 상고의 정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성경 읽기, 생각하며 읽기, 함께 읽기 요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책에서도 역시 책 읽기도 여러 가지가 각 공통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는 책 읽기 뭐 나중에 하겠지만 먼저 읽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는 방식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론하는 방식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보셨던 거죠. 친구에게 쇠고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 우리가 지난번 관계 관리에서는요. 음식과 같은 친구를 잘 만날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면요. 질병과 같아서 피해야 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아주 신중하게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거는 좋은 친구를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어떤 게 있어요? 피해야 될 친구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걸 우리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처세술입니다. 칼비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칼비테의 교육법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수들은 너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 아버지 비테가 칼을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잠언도 마찬가지.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과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처세술 같은 경우에는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은 따뜻하지만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혹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 처세술을 잘못 배우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나를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피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인문학에 대한 삶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인문학을 중시하고 공부하는 까닭은 인간의 학문이라는 말 그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즉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인문학은 단순히 지식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문학이란 곧 인간다운 그 삶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며 자신을 포함한 인간과 사회와 세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모두를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데 진정한 뜻을 둔 학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자녀들에게 20살, 30살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행위에 대한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나누면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는 이런 인간, 이런 삶, 즉 내면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존재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문학 접근을 위해서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문학, 그러니까 문사철이라고 하니까요. 문학, 산은 역사, 철은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철학 속에는 심리학도 포함되어 있고, 물론 여기 사이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됨과 동시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책 읽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면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읽은 책이 혹시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책이신지 좀 소개해 주시고, 아니면 내가 요즘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실은 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이거를 또 해야지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요. 책을 읽을 때 이제 왜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하고 목적에 따라 책을 읽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차원적인 독서법이에요. 1차원적인 독서법이라는 건 많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고, 교양 서적도 될 수 있고, 베스트셀러도 있고, 이제 읽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1차원 독서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거죠. 우리 집사님들도 예를 들면 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읽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들 책에 대한 관심과 또 이게 있으니까 이제 1차원적인 독서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몸에 읽었다고 되면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거는 이제 2차원적인 독서법입니다. 2차원 독서법은요. 어떤 특정 분야의 것들을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에 관련된 거를 어느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특정 지식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교과서도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라고 하는 관점에 보면 교과서는 일단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해요. 그러다 보다가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그쪽에 대한 책을 읽는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건 되게 실용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서도 처음에 다양하게 읽을 필요가 좀 있어요. 다양한 분야를.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깊이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성경 지식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차원을 읽는 게 중요한 거고 2차원에서는 이것을 읽었을 때 내가 뭔가 좀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죠. 2차원 독서는 그래서 성장하는 게 필요할 때. 자, 그러면 3차원 독서는 어떠냐? 3차원 독서는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깊은 독서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문 고전 인문학이 될 수 있고요. 문사철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지금 독서법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 도서를 처음에는 다양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쭉 이렇게 뭐랄까 리서치하듯이 그냥 쭉 읽어도 되고 그냥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쭉 읽어볼 때가 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좀 내가 재정에 대한 뭐 신앙적인 재정 아니면 뭐 제사에 대한 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때 이제 2차원적인 독서를 하는 거예요. 3차원 독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책을 한 권을 읽는데 이거를 아주 깊은 사색을 하면서 자기를 깊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인문학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문학에 대한 거 그러면 인문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인문학하고 신학하고 부딪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의 역사가요 사실은 인문학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악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 이런 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실존의 존재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 나이가 되실 때는 이제 예를 들면은 1차원 독서도 아주 좋은 겁니다. 다양한 분야, 뭐 소설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다 보면 좋은데 이제 3차원에서 말하는 이제 문학, 소설은 뭐냐면요. 어떤 고전인의 이제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읽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색을 하고 그리고 그게 글쓰기까지 가야 돼요.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6주차와 7주차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제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한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것을 성경을 역시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동시에 이것을 인문학을 통해서도 그 대화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 독서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했을 때 결국은 신앙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 즉 목사님이 설교한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기 전에 이 칼빈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요. 세네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를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의 연구를 성경에 대입해서 봤을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게 태어나는 거죠. 물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는 원래 어거스틴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투스를 연구를 하면서 고백록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학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인문학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문학 요약 서적을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쭉 읽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요약본식으로.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다양한 교양 차원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좀 뭐랄까 학교를 갔는데 내가 고전을 이제 전공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2차원적인 독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논문을 쓰기 위하거나 무엇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어떤 특정 분야의 일을 하잖아요. 뭐 아까 우리 요리책도 얘기했지만 요리책도 어떻게 보면요 2차원 독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리에 대한 정보들을 쭉 높게 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3차원 독서는 뭐냐? 어, 예를 들면은 요약본, 아이들이 베스트셀러 위주로 봤던 것을 이제는 그 눈을 떼서 왜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베스트셀러는 말 그대로 순간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스테디셀러는 쭉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결국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 역사를 바라보는 것,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사실은 여기서는 아주 요약만 했지만 이 세 가지 차원,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하는 걸 구분만 할 줄 알아도 책 읽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볍게 읽어야 될 책, 1차원 독서는 말 그대로 그런 책들은 그냥 가볍게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김난도 교수가 쓰는 뭐 트렌드 2025, 2021 이런 거는 1차원 독서인 거예요.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뭐 2차원적인 홍보를 하지만 특별히 3차원 독서법은 자신을 바라봐야 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신앙도서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 독서로 했을 때는 이제 내 문제와 신앙이 부딪혀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하려면 3차원 독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혹시 뭐 여기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글쓰기입니다. 일단 글쓰기의 가장 좋은 훈련은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편지가 이제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지가 없기 때문에 요즘엔 편지 쓰기는 원래는 안 넣습니다. 원래는 편지가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편지 쓰기는 좀 넘어가고 두 번째 일기 쓰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기 쓰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일기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내 어른으로서 먼저 쓰는 게.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일기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이런 약속이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하는 다이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기는 뭐냐? 일기는요, 어, 내가 이런 걸 했다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일기는요, 내가 삶의 원칙이 있을 때 그걸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 원칙 세우는 거는 언제 할까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 자기 관리 때 그걸 다룰 거예요. 일기는 삶의 원칙을 세우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써서 넣는 거고, 결국 그게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풀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1차원 독서와 2차원 독서가 아니라 3차원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책에다 쓸 수도 있고 혹은 노트에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죠. 칼의 윤리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칼비트 책을 보면은 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기록한 공책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이런 일기 쓰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메타인지가 물론 요즘에 최근 들어서 계속 유행하고 있는 교육 용어 중인 하나지만 사실은 이건 역사 속에서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계속 있었어요. 뭐냐면 일기라는 것을 쓰는 걸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제3의 눈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메타인지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학습하는 것들,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지금 왜 잘하고 있는지, 왜 이 공부가 안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교육 방법을 혁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메타인지를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아이들 성적에도 혹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기라는 거는 무엇이냐? 이제 제가 우리 중등부 때는 일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기를요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수많은 어떤 뭐 카드 사용 내역 여러 가지 이동 요소를
데이터로 이제 객관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평균적인 값을 뽑는 게 빅데이터라면 일기는 마이 데이터, 스몰 데이터예요. 즉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적을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요. 나를 평가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일기라는 거예요. 즉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내 다이어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를 쓰는 거나 일기를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 내 말의 습관이 어떤지를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면 잔소리가 되는데요. 자기가 자신한테 얘기하면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언어 습관을 보는 게 뭐예요? 그게 메타인지를 통해서 일기를 쓰거나 자기의 언어 습관을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결국 이게 스스로 학습과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메타인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독특함이 뭐냐면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다 있다고 이건 아니지만, 메타인지가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선생님이 저게 왜 중요한지라고 강조를 했을 때, 제3의 눈으로 그걸 해석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일기를 통해서 학습과 그리고 나의 어떤 업무적 성과 평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쓰기에서는요. 우리가 편지 쓰기를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요즘 편지를 안 쓰니까. 두 번째 일기 쓰기를 했다면 세 번째는요. 책 쓰기를 하는 거예요. 글쓰기. 이제 메모 독서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럼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책을요. 볼펜을 써서 읽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삼색펜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블로그를 또 올려드릴게요. 책의 밑줄을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최소 세 가지 색깔로 보는 거는요. 이 책을 이해할 때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즉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기 위한 거예요. 밑에 그림이 보이죠? 1번 책을 보는 거는요. 감각 기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쓱 지나가요. 내가 책을 봤네? 쓱. 책이 기억이 안 나죠? 두 번째, 단기 기억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요. 책에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색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빨간색은 매우 중요한 것, 파란색은 그냥 중요한 것, 초록색은 생각나는 아이디어, 뭐 검은색은 거기에 쓰는 메모, 이런 식의 시각화를 하면요. 단기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 세 번째, 두 번째, 자기 생각을 그 책 곳곳에 적거나 혹은 이를 바탕으로 책 정리를 다시 하면요. 감각 기억이 단기 기억이 되고 이게 장기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가 이것을 독서 노트를 꼭 쓴다고 했으면 아까 그 얘기하셨던 것 중에 예를 들면 고전을 본다라고 했을 때요. 그 고전을 꼭 보고 나서 이런 훈련을 하면 좋아요. 물론 매번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제가 왜 알려주냐면요. 심리학에서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은요. 학습하고도 항상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부 학습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인지학습, 인지심리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감각기억을 어떻게 단기기억으로 바꾸고 단기기억을 어떻게 장기기억으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수업을 듣습니다. 이건 감각기억이에요. 경험이에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자기화시키는 1차 작업, 노트를 한다거나 노트에서 코넬 노트 같은 걸 쓴다거나 했을 땐 단기기억을 되고요. 이걸 자기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 교육이라고도 얘기하고 토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기 글쓰기라고도 합니다. 이걸 했을 때 이게 인출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돼서 이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제가 그냥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칼비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칼비태 교육은요, 좋은 아이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있어요. 저도 칼비태 교육을 했을 때 목표하는 바가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일단 생각이.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말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나아가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성적이 좋다는 건 그냥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감각기억에서 끝났던 것을 장기기억으로 끌고 가서 아이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됐을 때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돕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세 번째 삶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은요. 말했던 것처럼 읽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기나 토론하기나 말하기로 끝나야 됩니다. 이게 표출됐을 때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의 원칙들이 뽑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 지식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은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책을 읽은 게 어떻게 하면 그게 성적으로 혹은 어떻게 하면 그게 학습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변화에 나타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